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급 감염병은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현재 코로나19 판정과 치료가 동네 병원에서도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항공기 탑승 전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사전 입력하면 발급받은 QR코드만으로 검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 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가 다음 달에도 계속됩니다. 다만 다음 달 둘째 주까지는 현행처럼 주 2회 검사가 권고되고 셋째 주부터는 주 1회로 줄어듭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변만으로 자궁경부암을 간편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소변 속 시스테인과 결합해 형광을 내는 물질을 개발했는데 30분이면 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내년부터 서머타임을 1년 내내 적용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이 최종 확정되면 미국인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741명으로 발표됐지만 시스템 오류로 일부 확진자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의 명단과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명단이 일치할 때 집계를 확정해 확진자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신고하는 의료기관이 소재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 배정이 되지 않으면서 확진자 통계에서도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대본은 16일 0시 집계에 반영되지 못한 확진자는 17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하는 집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스템을 긴급히 정비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가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마지막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유행 정점 예측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주간 평균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예측 모형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 37만 명 유행 정점을 언급해왔는데 여기서 정점 규모는 주 평균 확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지만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34만 5,242명인 만큼 아직 예측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휴일 검사량 감소 영향 등으로 요일별 확진 규모 편차가 30% 정도 나는 점을 고려해 실제 하루 확진자는 30만 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 명대 중반까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 종료를 앞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8일 각계의 의견을 듣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국립대병원 11곳과 여러 대형 병원들에서는 이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 감염이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들을 일반 병실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1급
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됩니다. 정부의 일관된 거리두기 조정 원칙은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방역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들어서 금요일 중대본에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957곳으로 늘어 28만 7천 명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0시 기준 재택 환자는 177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만 26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32만 6천 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 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아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는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 확충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없던 서울과 대구에도 각각 2곳씩 추가하면서 소아 특화 병원은 모두 78개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6일 기준 확보된 병상 규모는 3,014개로 이 가운데 1,719개가 가동되고 있어 1,000개 넘게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없는 강원과 세종, 제주에도 해당 병원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 512명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들어오는 외과, 의과 공중보건의사 512명 중 495명의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재활원 등에 배치됐습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나서 중앙직무교육 후 각 시도에 배치되지만 이번에는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에 배치됐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본인의 개인정보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을 사전 입력 시스템에 입력하면 발급받은 QR코드만으로 검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전 입력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검역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기록도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돼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구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도 다음 달 1일부터는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 대상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새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신속 학원 검사 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다음 달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달 둘째 주까지는 현행처럼 주 2회 검사가 권고되고 셋째 주부터는 주 1회로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 지속 실시에 대해 최근 확산세가 조만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과 검사도구 배분 등에 대한 학교 업무 가중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2년을 지나며 사람들은 고립됐고 타인에 대한 믿음은 옅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바뀐 한국인의 삶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이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줄던 사회적 고립도는 지난해 갑자기 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대인 신뢰도는 뚝 떨어지며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감염 공포나 거리두기와 같은 초유의 집단 고립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고리가 점차 끊어진 거로 보입니다. 외로움이 많은 노인이나 한창 커가는 아이들에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집단적으로 고립이 된 상황이 인류가 한 번도 맞닥뜨린 적이 없는데 지금 다들 시험대에 오른 거죠. 특히 노인분들, 고립이 더 심했던 사람들, 아이들의 그 발달이 딜레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며 외부 활동 역시 크게 달라졌습니다. 외출을 꺼리고 방역이 강화되며 여행과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은 반토막 났습니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동호회 등의 사회단체 참여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재택근무나 원격학습과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은 늘어나며 비만율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부와 정치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코로나19 첫 해 방역을 주도한 중앙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는 대유행 이전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연이은 재난지원금도 정부에 대한 신뢰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거란 믿음인 정치적 역량감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정치 효능감,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게 두 가지인데요. 2020년에는 모두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작년 조사에서는 소폭 개선이 됐고요. 코로나19 사태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차량 이용이 줄고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지며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제주에서 버려진 마스크가 몸통에 걸린 채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발견됐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서귀포 대정읍 남방 큰돌고래 서식지를 관찰하다 일회용 마스크를 뒤집어 쓴 갈매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갈매기를 잡아 마스크를 제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구조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전국의 봄축제가 3년 연속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춘객들의 발길이 예상돼 지자체에서는 방역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또 축제 취소로 타격을 입을 지역 상인 지원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매화축제로 봄의 시작을 알려온 광양 매화마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매화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개화 소식과 포근한 날씨에 평일인데도 상춘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꽃 많이 피어 있는 거 보니까 기분 되게 좋고 홍매화가 지금은 많이 피어 있어서 상당히 이쁜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봄 기운은 완연하지만 올해도 축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3년 연속 취소된 겁니다. 도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게이트 설치 및 지점 거점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호남과 영남 상생의 상징인 화개장터.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며 많은 상춘객이 몰리는 봄나들이 대표 명소입니다. 역시 벚꽃 축제가 계획됐지만 취소됐습니다. 상인들은 축제 취소 소식에 울상, 지자체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 대출을 해서 무이자로 3년 동안 빌려주는 이 제도를 하니까 최근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봄 축제 취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도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 1일 예정이던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구랑제도 3년 연속 취소됐고 구례 산수유 축제, 담양 대나무 축제, 양평 산수유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올해는 축제를 열 수 있을까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200명을 넘어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코로나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넘게 나왔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는 44만 명이 집계됐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40만 명으로 갑자기 줄었거든요. 자, 게다가 또 미처 집계되지 못한 숫자가 내일 집계에 포함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가 확진 판정을 위한 진단검사 방법이 일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한 다음에 양성인자만 PCR 검사를 받았는데 현재는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했을 때 양성이 나와도 확진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확진자 집계 과정을 보면 각 지자체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를 질병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를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시스템 체계가 바뀌게 되면서 병원에서 확진된 숫자와 그리고 지자체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것보다는 약 4만 명 정도 규모가 감소한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집계하는 과정에 소요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되거든요. 네. 이러한 과정에서 또 일부는 어제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에 합산이 안 된 부분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는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규모에 이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이런 진단 시스템 상에서의 오류가 작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이제 어제 확진되신 분들이 합산이 되면서 오히려 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급한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방역 당국이 이제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번 유행의 정점이 이제 다음 주쯤에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37만 명대를 최대 수준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40만 명대를 돌파를 했고요. 이것도 아무래도 지금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을 확진으로 인정을 하니까 생긴 일일까요? 글쎄요, 일정 부분 반영은 됐을 거라고는 보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구심이 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신 분들이 PCR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 94.7%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5% 정도는 가짜 양성, 즉 위양성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가 40만 명이니까 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면 한 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2만 명 정도는 아마 이렇게 가짜 양성, 위양성이신 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거 이외에도 이게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병원에서만 이런 확진 판정을 위한 검사가 시행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처럼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 가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한 뒤에 양성 받으신 분들이 PCR을 받는 병행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제 5%를 다 산입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5% 안쪽으로 가짜 양성, 위양성이신 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영향은 있지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진단 체계가 바뀐 것이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37만 명이라는 것도 정부는 이제 주 평균 숫자였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죠. 네. 야,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끝없이 늘어나면서 도대체 정점이 언제냐는 그 불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정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확진자 규모가 얼마나 나올 걸로 예측하십니까? 당초에 그 오미크론이 우점화되기 이전에 뭐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제가 예측했던 정점 시기는 한 4월 정도로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3월 중순에서 말 정도로 저는 봤었는데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양상을 봤을 때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는 다음 주 정도에 정점에 도달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3월 9일 지난주 수요일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34만 명, 그리고 목요일에는 32만 명, 그리고 금요일에는 28만 명까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도 이제 주 안에서 발생을 했고 최근 주간 어떤 경향성을 보면 한때 더블링이 발생하다가 한 그 전주 대비 1.5배 증가하는 양상,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1.2배 증가한 양상을 보이면서 감소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증가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경향성이 네.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정점이 아마 지금쯤에 도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 이후,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38만 명 신규 확진자 규모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날 대비 한 1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왜 원인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로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그날 받는 그 검사 참여도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도 유행이 계속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초에 예상했던 정점 도달 시기보다는 최소 1, 2주 정도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신규 확진자 규모도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한 45만 명 안팎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나오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5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여러 가지 해외 국가들에서 정점에 도달했을 규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작거든요. 네. 이 부분은 진단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인데 네. 독일이 2월 중순경에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당시에 판단을 했다가 3월 15일 날 신규 확진자 규모가 73만 명 규모거든요. 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독일은 진단검사를 우리나라처럼 비교적 원활히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독일의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와 규모가 당초 정부 예상한 것보다는 뒤로 미뤄지거나 더 클 수가 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숨은 감염자나 이런 그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전의 예측 방법대로는 이제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확진자 규모도 지금 문제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지금 함께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달 이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안팎일 때 반영이 된 거라는데 시차가 있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한 서너 배 정도 더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주로 패턴 자체가 확진된 시점부터 적게는 1, 2주, 많게는 2, 3주 후에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반영이 되는 경향성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가 보기에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 40만 명 규모로 봤을 때에도 지금 시점에 감염되신 분들이 한 2, 3주 후에 위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의 위중증 환자 1,200명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 규모도 지금 현재 우리 방역 당국에서 산정하고 있는 게 산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만 위중증 환자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위중증이신 분들이 합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지금도 위중증 환자는 발표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방역 당국이 지난 한 달간을 봤을 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0.1% 수준이라면서 이제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독감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40만 명씩 나오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독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도에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거의 100만 건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그 독감 환자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연간 통계입니다. 그런데 연간이라고 해도 주로 겨울철 한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환자다 보니까 어쨌든 연간에 100만 명 이상, 100만 명 정도가 적어도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0만 명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감이 만약에 오미크론처럼 하루에 40만 명씩 나오면 감당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를 자꾸 독감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같은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례로 벼와 밀이 유사한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리 방법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특성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독감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재 중환자 병상이 60%대 그리고 준중환자 병상이 70% 넘어섰거든요. 근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 3주 후에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게 되면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위기 상황을 조금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이제 오는 일요일에 종료가 되면서 당초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확진자 규모가 이제 예상보다 크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거리두기를 완화할 단계가 아니다. 예. 오히려 반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해야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세 가지 안, 그러니까 현행 유지, 그리고 현재는 6인 11시까지 영업이거든요. 예. 이거를 8인 12시까지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완전히 해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 세 가지 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전체적인 신규 확진자 규모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는 적절치 않다. 대표적으로 앞서 독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독일이 과거에 2월 중순에 한 25만 명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단계별로 방역 조치 완화를 했거든요. 예. 그게 한 달 후에 반영돼서 3월 15일 날 7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관리해야 할 재택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집중관리군이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환으로 그 일반 병상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면 그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그냥 치료를 받도록 이제 바뀌었거든요. 자, 이런 그 재택 치료나 병원 입원 그 체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재택치료 환자가 170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집중관리군도 상당히 높거든요. 25만 네. 명 넘어섰기 때문에 네.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60대 이상 그리고 40, 50대에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관리군에 포함이 됐는데 일단 40, 50대가 빠졌습니다. 네. 40, 50대 지금 보면 40대에서 50대 연령대하고 그리고 60대만 비교를 서로 했을 때 치명률이 40대에서 59세 사이가 0.03%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치명률이 0.17%입니다. 물론 40, 50대 연령대가 60대 대비 한 5배에서 6배 정도가 낮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 사례가 있고 위중증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택 집중 관리를 못 받고 일반 관리군으로 포함돼서 있다가 임상적 예후가 안 좋았을 때 사실상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보건소나 보건당국에 연락을 했을 때 제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위중증 환자 발생이라든가 치명률에 또 연동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보완책이 나와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대표적인 여성 특이암이지만 증상이 거의 없어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검진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커서 암의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소변 검사만으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부인암이자 여성에게는 흔한 암인 자궁경부암. 조기 검진과 백신 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은 최근 10년 사이 암 가운데 유일하게 발병률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 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오히려 늘어 지난 9년 사이 8.1%나 증가했습니다.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세포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20대 여성의 검진율은 20%에 불과합니다. 산부인과에 가는 것은 물론 검사법 자체도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소변 검사만으로 최대 30분이면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자궁경부암 환자의 소변 속 시스테인과 만나면 형광을 내는 특수 구조의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물질과 소변을 섞으면 형광 노란빛을 내 자궁경부암 여부를 진단하는 겁니다. 특히 기존 자궁경부 세포 검사법은 환자가 결과를 받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최대 30분이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소변의 양은 200 마이크로리터로 약 한 방울 정도 되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그 양을 사용했을 때 저희의 그 개발한 물질로 이제 빠르면 5분에서 10분, 그리고 이제 맥시멈 30분 정도면은 이제 자궁 경부암을 이제 검출해낼 수 있고, 이제 자궁 경부암이 검출이 될 때는 이제 노란색 형광이 나오는. 연구진이 자궁경부암 환자 소변이 포함된 임상시료 1,700여 개로 실험한 결과 개발한 진단법의 자궁경부암 진단율은 90% 이상이었습니다. 별도의 시료 전처리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료가 일정 시간이 지난 냉장고에 그 소변을 얼려놨다가 다시 해동시킨 상태에서 진단을 했는데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될 정도로 좀 범용성이 높다는 거.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으며 일반 건강검진의 진단 항목에 추가하거나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 상용화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상황이 포착된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과 분석 결과를 환경위성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외선 에어로졸 지수 영상을 통해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처음 발화된 시점부터 5일 강원 강릉에서 추가 발생한 뒤 다량의 에어로졸이 동해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뚜렷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시간대에 이산화질소 위성 영상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 위성 영상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기 분석 결과 산불이 장시간 지속했던 경북 울진 지역은 초미세먼지가 최대 세제곱미터당 385 마이크로그램 관측됐습니다.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등도 최대 0.028ppm과 3.8ppm 수준으로 평소 대비 최소 3.5배에서 2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공습과 폭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휴대전화 앱과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남부도시 마리우폴 등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폭격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겨우 탈출한 12살 아리나는 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나를 데리고 피란으로 온 어머니 안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공습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경보를 확인하고 대피소로 향한다는 겁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앱을 이용하면 각 지역별 공습 경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달 내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면 안전한 곳은 파란 동그라미가 뜹니다. 위험 지역의 경우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사이렌이 울리고 진동이 계속됩니다. 하르키우에서 온 대학생도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폐허가 된 하르키우는 방송 시스템 또한 폭격을 받아 앱이 큰 힘이 됐습니다. We have this app on our phones and it sends signals where air alarm starts, where it goes and where it ends. 안나는 매일 SNS를 통해서도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very day information about situation Ukraine every day. 다른 피란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문자를 받고 생존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Turn off the light, shut the windows. You need to take some money and food and make your family know that there is some. 방송 송출탑 등에 대한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방송을 통한 정보 취득이 끊긴 상황에서 휴대전화 앱과 문자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이 현지 시각 15일 일광 절약 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앞당긴 뒤 그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에 이를 다시 1시간 늦춰 기준 시간으로 돌아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해왔습니다. 법안은 오는 2023년 11월에 기준 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기준 시간이 현재보다 1시간 빨라지게 돼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하원에서도 의결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을 조명하는 바이오 위클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 기술로 신생아의 희귀 유전 질환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메디사피엔스를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이사와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성규 기자, 일단은 우선 희귀 유전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희귀 유전 질환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매우 적어서 일단 희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유전 질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에 그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병이다 해서 유전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CJ의 이재현 회장이 희귀 유전 질환의 일종의 그 사르코마리투스 병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희귀 유전 질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네. 전 세계적으로 한 7,000여 종의 희귀 유전 질환이 보고됐는데 이 가운데 이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은 한 200여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네. 이 치료할 수 있는 200여 개의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게 이 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메디사피엔스 사명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메디사피엔스의 비전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메디사피엔스 사명은 두 단어를 융합한 겁니다. 저희가 활동하는 메인 도메인인 바이오메디칼에서 메디를 따왔고 네. 사피엔스는 라틴어로 슬기, 지혜, 즉 인공지능을 지칭합니다. 바이오와 의료 영역에서는 컨텐츠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슬기로운 툴을 사용해 인류, 특히 희귀 질환자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비전은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 의료, 즉 유전적인 특성에 맞춰서 개개인의 삶과 질환 극복에 노력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회사는 유전학과 AI를 융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춤 의학을 추구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이성규 기자가 희귀 유전 질환이 7천여 종이나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보통 우리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희귀 질환의 80% 이상, 즉 대부분이 유전 질환입니다. 경증도 있고 목숨에 위협이 되는 중증도 있는데 네. 저희가 개발한 희귀 질환 패널에는 비교적 흔하고 조치 방법이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사 질환이 절반 정도로 많은데 선천적으로 어떤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몸에서 분비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인 경우 장기가 손상되거나 해서 궁극적으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질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메디사피엔스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이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신생아에 주목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존 희귀 유전 질환을 밝혀내는 데에는 MSMS, 텐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네. 이 방식은 대사 산물의 양을 측정하여 원인을 추정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이들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또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운 관계로 위양성률 이 70에서 80% 정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노련한 담당 의사가 증상만으로 유추하여 아주 운 좋게 잡아내는 경우가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신생아의 세포는 워낙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의 진전도 아주 빠르게 됩니다. 예. 유전 질환 중에서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를 알아내서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든지 그 증세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다면 장기 등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전에 즉 신생아 시기에 알려주는 것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사 산물을 이용한 방법에는 이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인간의 몸에는 한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예. 한 개의 유전자 안에도 수백, 수천 개의 유전 변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220여 개 질환을 일으키는 254개만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 변이의 형태는 염기 서열이 바뀐다든지 무한대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합니다. 어떤 유전자 변이가 병원성 변이인지 병원성이 아닌 변이인지 밝혀지지 않은 변이인지 등을 정리해 둔 공인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찾아서 알려주는데 네. 불행히도 현재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변이에 속합니다. 저희는 병을 일으키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유전자 변이인지 분석하는 데에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공인된 데이터베이스나 우리 회사 자체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즉 병원성 병인들이 갖는 공통된 특성을 학습시켜 불분명한 변이가 병원성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병원성인지 아닌지가 그 불명확한 유전자 변이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성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왔죠. 그 현장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메디사피엔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이걸 돌려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그 질병이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뭐 패스제닉이라든지 아니면 좀 언노운 중에 몇 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요 변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변이는 기존에 보고돼 있어서 병원성이다라고 판정된 변이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판정이 굉장히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고가 돼 있지 않고 이 변이의 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공드리는 메디 패소제닉 스코어라는 것을 보시면은 0.9988로 굉장히 이 변이가 이 병을 일으킨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에 밝혀져 있는 병원성이 있는 변이의 특성과 그렇지 않고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알려진 변이의 특성을 각각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변이가 들어왔을 때 이 변이가 어디에 가까운지 그걸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비나인인 경우, 이게 양성 변이인 경우에는 약 80만 건,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킨다라고 알려진 변이는 약 30만 건 정도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그 AI를 이용한 또 원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서울대 병원과 함께 한 2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제품의 장점을 본다면 꼭 필요한 질환과 꼭 필요한 유전자만을 보기에 체혈량이 아주 작습니다. 전체 희귀 질환을 다 보기 위한 전장 유전체 분석, 홀지놈 시퀀싱이라고 부르는데 10분의 그 필요한 양의 한 10분의 1 체혈량으로도 충분합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저체중아, 미수가의 경우에는 체중이 500g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밀리리터 단위의 피를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장 유전체 분석의 경우 4주 내지 8주 정도 걸려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 방식으로는 일주일 안, 빠르면 하루에도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까지 약 200여 명의 신규 환자를 분석하고 있는데 약 15에서 20% 정도 유전 질환을 확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환자의 경우 우선 희귀 질환이 있는지 불확실한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들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확진하기 힘들거나 운이 좋더라도 확진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던 환자를 한 명이라도 살렸다는 얘기이고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생아들이 체구가 작은데 이 피도 조금만 뽑아도 되고 그리고 결과도 빨리 나오고 정확도도 높다.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가로서 지금 이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이 건실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제언하실 말씀이 좀 있을까요? 제가 회사를 창업하고 이제 햇수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는데 아주 힘든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첫째, 신생아 사업을 하다 보니 더더욱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 절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100만 명 정도 태어나던 신생아가 이제는 25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멸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신생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직원 될 후보들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규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죠. 예. 이번 코로나에서 여실히 우리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 인력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규제나 법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창업하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그나마 창업한 경우에도 해외로 다 빼앗길 것입니다. 예. 충분한 인력풀과 또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희귀 유전 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디사피엔스 강상구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스페이스X를 육성하기 위해 소형 발사체 엔진 개발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성을 갖춘 민간 소형 발사체 기업을 키우기 위해 소형 발사체 개발 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6년 동안 278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소형 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형 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우주산업체로 공모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선 치료와 표적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방사선 치료 부위의 암세포뿐 아니라 전이암까지 제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재성 박사팀은 혈액암 표적 치료제인 신약 후보 물질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결과 면역 억제 세포 발생을 줄이고 항암 면역이 활성화돼 전신 항암 면역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대장암 이식쥐 15마리에게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결과 모든 쥐에서 종양 크기가 92.8%로 줄었고 8마리에서는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험쥐 13마리 중 7마리에서는 국소적인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종양 부위뿐 아니라 전이암의 종양 크기도 93.4% 감소하는 등 전신 항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체지방이 늘수록 폐기능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이소희, 김선신, 박흥우 교수팀은 건강검진을 받은 15,476명의 체성분 변화와 폐기능을 평균 8.95년에 걸쳐 분석한 결과 근육량은 줄면서 체지방은 증가한 그룹에서 폐기능 감소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경향성은 남성에서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근육 증가와 체지방 감소가 가장 큰 남성 그룹의 폐기능 감소 속도는 근육 감소, 체지방 증가가 가장 큰 그룹보다 1.6배에 달했습니다. 연구팀은 근육이 늘더라도 체지방이 함께 늘면 폐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근육이 빠지더라도 체지방도 함께 줄면 폐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소금 같은 금속염을 이용해 틀을 만든 뒤 눈을 녹이듯 틀을 녹여 속빈 나노 구조체를 쉽게 만드는 합성법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이인수 교수팀은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 금속염이 녹아 없어지는 원리를 이용해 속빈 실리카 나노 구조체의 새로운 합성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반응 속도를 조절해 정팔면체의 속빈 나노 구조체는 물론 다각형과 원형 나노 구조체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개발한 나노 구조체는 내부에 빈 곳이 있어 촉매나 가스 저장 장치 등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림과 마니커 등 16개 육계 신선육 업체가 12년 동안 닭고기 가격을 서로 짜고 올려오다 1,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과 동우 팜투테이블, 마니커, 참프레 등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림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16개 업체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45번에 걸쳐
치킨 등에 쓰이는 닭고기 출고량과 생산량을 합의해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가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 6명, 오후 11시까지 영업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번 일요일 종료됩니다. 오는 18일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역과 민생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을 텐데요. 균형을 잘 갖춘 신중한 조정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